네, 여러분 즐거운 휴식 시간 보내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늘 컨퍼런스의 마지막 순서인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온 오프라인상으로 참여해주신 패널 분들을 모시고 이번 컨퍼런스의 대주제인 Generative AI and Human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Cooperation and Conflict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와 산업계를 막론하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은 만큼 저희가 오늘 과연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토론 세션을 진행해 주실 서울대학교 이준환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토론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입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발제자 및 토론자, 발제자는 아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암순다 교수님은 펜실베니아 주립대 펜스테이트라고 하죠. 거기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저는 이제 HCI 전공인데 저희 또 HCI 분야에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기술과 미디어의 효과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데 아까 이제 AI와 트러스트과 관련한 발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성현중 교수님 오른쪽에 성현중 교수님께서는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소비자 브랜드 심리,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인공지능 연구 수행 중이시고요. 그와 관련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총괄 대표님께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 협력 법무팀을 맡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기술과 비즈니스에 접점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용자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쉽게 오늘 좀 개인 일정으로 먼저 자리를 뜨셔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화란 네이버 클라우드 리더께서는 지금 네이버 AI 랩에서 하이퍼 클로버 X의 안전팀을 맡고 계시고요. 언어 모델의 신뢰성, AI 안전과 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토론자 일단 자장인 저는요 지금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재직 중이고 HCI 그다음에 휴먼 AI 인터랙션 그다음에 AI 저널리즘 관련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왼쪽에 이상옥 교수님께서는 그 한양대 철학과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다음에 첨단 과학기술이 제기하는 다양한 철학적 쟁점을 과학기술 정책 등의 실천적 주제와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최재식 교수님께서는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시계열 데이터 예측과 익스플레이너블 AI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다음 이영경 박사님께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여러 정책 개발 그리고 이제 관련된 현안 연구들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석현 YMCA 실장님께서는 17년간 통신과 방송 그리고 빅데이터 분야의 소비 전동을 중심으로 시민권의 보호와 그 향상을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토론자분을 모시게 되어서 오늘 토론이 굉장히 깊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각 순서는 먼저 지정 토론을 할 예정이고요. 시암순다 교수님의 그 발표와 관련한 토론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그게 각 8분씩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발제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자유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암순다 교수님의 지정 토론을 맡아주신 이상욱 교수님의 그 발제를 듣도록 발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순다 교수님 그 발표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핵심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개발하고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인공지능을 얼마나 믿을 만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고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많은 주제 중에서 특히 세 가지 쟁점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오토메이션 바이어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편견 얘기할 때는 많은 분들이 뭐 젠더 편향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나이 편향이라든가 이렇게 문화적 편향들을 공정성과 관련해서 주목하는데, 그거 이외에 그 인공지능이 그 굉장히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편견도 없으니까 굉장히 객관적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널리 생각해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그런 편향을 보여주게 되는 데는 사실 인공지능 자체의 책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사회가 사실은 불완전한 사회였고, 그런 불완전한 사회에서 축적되었던 그 데이터들이 그런 불완전성들을 반영하고 있어서 그걸 이제 학습한 인공지능이 그런 편향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분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죄가 없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잘 알아서 판단해서 쓰면 되지 왜 그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우리가 어떤 기술 자체의 죄를 묻는 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우리의 불완전한 사회나 이미 축적된 데이터에 있었다면 그것들을 보다 바람직하게 만들려는 방식,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을 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노력해야 된다는 취지일 텐데, 요 맥락에서 저는 그 오토메이션 바이어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편향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기계니까 막연히 인간적인 편견이 없는 공정할 것이다, 객관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거의 자동적으로 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의 직관적인 대응을 부합하거나 아니면 뭐 부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편견들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순달 교수님이 통제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 기술을 통제한다고 할 때는 여러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당연히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AI가 나쁜 짓 못하게 막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허위 정보나 기만 정보를 퍼뜨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자동적 장치들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안 갖게 만든다든가. 근데 그 부분 외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사용자가 그 자신이 사용하는 AI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이 AI에 대해서 어떤 그 작용을 했을 때 그 작용들을 안정적으로 발휘하고, 그리고 옵션 같은 것들을 선택지들,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AI한테 당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서 AI의 그 옵션들이나 선택지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데서 안정감을 느끼고 AI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AI 기술을 만들 때 단순히 기술적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사용자에게, 물론 이제 그 AI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게 통제권을 주면 안 되겠죠. 그건 뻔하게 안 되는 일이고, 사용자에게 그 사용자의 문화적 차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선호나 지향점이나 그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칸트적 의미에서 그 사용자가 자신의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의 통제력을 부여하는 그런 기술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과정도 포함해서 윤리적 AI가 이제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U나 미국이나 모두 규제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법안에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특히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런 어떤 그 자신들의 윤리적 고려들을 설계 단계부터 집어넣으려는 그 ethics by design, 그 윤리적 설계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거기 관련된 인증이나 기술 표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일들 자체는 당연히 바람직한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혹자는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분명히 바람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높은 비용이 드는 기술 표준을 요구하게 되면 현재 이미 AI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AI 빅텍들만 살아남고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기술 중개발 현재
여러 나라들 사이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좀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그 AI를 당연히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반영해서, 그리고 순하 교수님이 강조하는 그런 믿음직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그리고 그 다양성과, 왜냐하면 사실 이런 여러 그 기술 저개발국에서 만드는 AI가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술 주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윤리적 고려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윤리적 비용을 경감시키거나,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윤리적이지 말자는 게 아니라 윤리적이지만 스타트업들도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윤리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어떤 표준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고민을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윤리적으로 노력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그런 노력을 안 했던 기업에 비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기업들이 그런 비용들을 기꺼이 부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에만 호소할 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그런 윤리적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도 모색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궁금한 건, 순달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미국 내에서는 그러니까 윤리적 비용을 경감하면, 그러니까 윤리적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드는 비용을 경감하려는 노력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AI 기술 기업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이크를 두 번째 토론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룡준 교수님 발표에 대해 토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송룡준 교수님께서는 발표를 하실 때 이제 개인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위험이나 우려의 정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이용자들이 매일 생성하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네 가지로 디지털 발자취 정보, 디지털 생활 필수 정보, 개인 인구 통계 정보, 자기 표현 정보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성별 또는 연령별로 다른 트렌드를 보이고, 또 이러한 디지털 정보의 유형이 인간 에이전트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프라이버시 위험이나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러한 경향성이나 트렌드는 저희 내부 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와도 굉장히 일관성을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용어는 이제 디지털 행태 정보라는 건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발자취 정보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겠죠. 근데 디지털 행태 정보가 이제 이용자의 웹사이트 방문 이력, 뭐 앱 사용 이력, 뭐 구매 이력, 또는 뭐 위치 정보하고 또 시청을 한 동영상 정보, 이런 것을 포함하는데, 특히 이제 총 2,000명이 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4%의 응답자가 이제 위치 정보에 대해서 좀 가장 우려가 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경향성에서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이러한 정보에 우려를 표하는 경향성을 보였고요. 또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디지털 행태 정보가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많아서, 이러한 이제 관련된 인식 개선을 위하거나 권리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점을 좀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어떤 신뢰의 문제를 그 이용자의 그 디지털 정보 유형과 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인식과 연결하셨다는 점에 좀 깊게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런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인식 같은 것이 단순히 이용자의 신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성공과 실패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그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명운과도 관련이 있고 또 거시적으로 보면 그 인공지능 산업계 생태계 전반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또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신뢰에 관한 연구는 많이 그간 축적이 되어 왔는데요. 좀 기존의 이제 사람과 사람 간에 있는 신뢰 관계와는 좀 다르다라는 점이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코비 연구진의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사용자의 취약성이라는 부분이랑 계약적 신뢰라는 부분에서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 간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제 수탁자인 이용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어떤 취약성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취약성이라는 점을 좀 그 생각을 해본다면 인공지능 신뢰 연구의 어떤 인공지능 그 이용자의 개인 성향, 뭐 개인의 위험 감수 경향성, 뭐 신기술 수용성, 또 개인 정보에 대한 민감도나 개인의 인공지능에 대한 경험 수준 같은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신뢰를 저해야 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완화하고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이러한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또는 이용자가 지각하고 있는 어떤 위험 수준 같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과거에 수행했던 연구에서도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수록 또 개인화나 맞춤화에 대한 불안감이 클수록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용자가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이 민감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가가 좀 중요한데 성용준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개념을 4가지 유형의 디지털 정보로 나누어서 좀 이 새로운 접근법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을 마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자께 하고 싶은 질문은 전 4가지 유형의 디지털 정보 중에 이제 자기 표현 정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제 대중적인 활용으로 이용자들이 뭐 SNS에 올리는 프로파일, 뭐 사진, 동영상, 뭐 각종 코멘트 등의 자기 표현 정보가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해졌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시민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본인의 삶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연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자기 표현 정보가 이제 딥페이크에 활용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의 이용자들이 자기 표현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디지털 정보의 활용이 무분별한 활용이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좀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글, 뭐 특정 광고를 본 시간, 내가 뭐 좋아요를 눌렀던 게시물, 그래서 방문했던 장소 등이 이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되는 시대에서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사생활 유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수많은 기업들이 추론을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를 하는 등 이제 엄청난 이득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MIT 인공지능 연구소에 있는 로드니 브룩스라는 교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작 플랫폼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허가 문제는 좀 생략되고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시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1대1로 상대를 했었더라면 절대로 내주지 않을 권리들을 포기하고 만다라는 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단어로 가득한 그 기업의 합법적 이용 그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이제 생성하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들을 기업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뭐 그런 거를 여쭤보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이크의 아시아 총괄 대표 발제에 대한 토론으로 최재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좀 정리한 것들 말씀드리고 제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부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시아 리즌에서 싱가포르는 정부에서 인공지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무슨 이제 속기록을 적을 때 혹은 정부에다 법안을 심의할 때 이런 곳에서도 AI를 통해서 사람이 수시간 동안 이제 정리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들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저는 이제 발언을 들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OS를 많이 쓰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디지털에서 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임감 있게 이제 그 대부분 좋은 곳에 쓰이지만 의도치 않은 문제를 대비하는 것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G7에서도 그리고 AI 액트에서도 AI 세이프티 서밋에서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시작됐기보다는 2017년부터가 뭐 저는 사실 AI 연구자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스스로 내부적으로도 AI 서비스를 만들고 이렇게 오픈 AI 챗GPT 같은 데서도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계속 AI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고 예를 들면 코파일럿에서 저작권을 잘 지키면서도 코드를 만드는 그런 것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디지털 권리 장전에 대해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에서 잘 인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신 것들은 좀 저도 인상 깊었고 좋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핵심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오픈 AI에 최근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지하고 계시나 그거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 얘기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힌트라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뭐 그 부분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은 이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라는 거는 제 생각에 볼 때는 인공지능이 얼만큼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인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돼도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아마도 오픈 AI에 계시는 분들, 마이크로소프트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에서 보는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아서 부사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었는데 질문 못 드려서 그 부분 좀 아쉽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냥 말로만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발표 자료는 있지만 이제 나라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내용 중에 인공지능의 발전, 위협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많이 개발해서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은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정부를 위협하는 AI는 안 돼요. 그래서 규제를 굉장히 되게 강하게 나가고 있고 영국처럼 이제 개인정보가 중요한 큰 공공의료가 있는 나라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주되 이 데이터가 얼마나 잘 쓰이는지 검증을 확실하게 해서 인증받은 곳만 줍시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정보가 중요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내년 3월 15일에 개정된 시행령이 나오는데 네이버 같은 이제 서비스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은 설명까지 자동으로 수동으로 해줘야 되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디지털 권리 장전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규제와 개발 사이에서 같이 이렇게 좀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하나만 좀 더 드리면 저는 인공지능 신뢰성이 그냥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가 뭔가 만들 때는 빠르고 편하면 좋지 그러다가 자동차도 그렇지만 그냥 이제는 빠른 자동차뿐만 아니라 안전한 자동차에 대해서 빠른 건 당연하고 안전한 자동차 그리고 언론도 그냥
기사 전달하면 됐지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들 생각하다가 얼마나 그 거짓 정보가 담겨 있지 않고 진실을 잘 걸러서 이야기하는 신뢰성 있는 언론사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예전에 핸드폰 보면 그냥 통화만 하면 됐지 해서 품질이 안 좋으면은 막 불도저로 뭐 밀고 불태우고 했던 것처럼 AI도 사실 신뢰성이 저는 이제 논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엔트로픽 같은 이제 기업은 이제 정확도보다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오픈 AI가 얼만큼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냐. 물론 답변은 안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파일럿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꼭 대답을 하시고 가셨어야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그럼 저 마지막으로 한석현 YMCA 실장께서 이하란 리더 발제에 대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울 YMCA 시민중개실 한석현입니다. 이 컨퍼런스 주제 이용자 보호가 들어가 있으셔서 아마 저를 한 꼭지 끼워 넣어주신 것 같은데요. 뭐 감사드리고 일단 근데 저는 이제 전문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계신 전문 연구자 분들 수준의 얘기를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이용자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그 수준에 관계없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어서 제가 컨퍼런스 토론을 수락을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주실 줄 몰랐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낯선 이런 부분 아마 이거는 이제 네이버와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이용자 보호와 또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 또 그 안에서 또 이용자들의 의견이 어떻게 담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한테 이 주제를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네이버 제가 써봤습니다. 이 클로버 X를 써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GPT보다는 좋았어요. 예, 이게 아마 그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렇고 한국의 관련 데이터들이 뭐 네이버에 좀 더 집적되어 있어서 저에게도 더 좋은 경험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이런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은 아까 아마 토론자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각 지역들에서 그 지역의 특색, 문화, 언어, 뭐 인종, 종교 이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다루고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공존하면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뭐 검색 엔진 시장의 구글처럼 하나의 기업이 모든 시장을 초토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안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적 기반의 인공지능, 생산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그 지역이라든가 그 언어,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이라든가 윤리성 문제를 항상 고민하시고 담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항상 투명성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클로버 X를 사용하면서 아까 이제 그 이현은 리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논쟁이 될 만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논쟁적인 질문이 무언가는 누가 결정하는가? 결정의 주체가 이런 인공지능 생성 연구를 하는 연구자인 것인가? 아니면 그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는 질문자인가? 아니면 뭐 다양한 또 그런 시각들이 있겠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클로버 X에서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대화창 밑에다가 클로버 X는 부정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네이버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투명성하고 또 책임성 부분에서도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자는 누군가 책임을 져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어떤 질문을 잘못하거나 그 인공지능에게 적대적인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법 체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이 서비스 업체들, 기업들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거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용자들에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용자들은 많은 궁금점들을 그러면 나는 챗 GPT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느냐, 아니면 클로버 X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아니면 직접 네이버에 전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픈 AI에 뭐 이메일을 보내야 되느냐 고민을 하겠죠. 그런 고민까지도 좀 포섭하고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이제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오늘 발표에서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시민사회 쪽, 한국 시민사회 쪽에서는 인권과 안전 또 민주주의가 보장된 인공기술과 정책에 대한 요구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다 일일이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 인권과 안전이라든가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인공지능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만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그걸로 인한 갈등들 또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간의 또 다른 데이터셋과 학습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또 부딪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간의 또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 가지고만 지금은 현재 학습하고 있으니까 윤리적인 측면을 그것들이 보장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런 정책적인 요구들을 이런 부분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안전과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을 보호하는 법제도와 보호장치를 항상 미비하게 남겨두지 않고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이 서비스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여과 없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된다. 또 인공지능도 인권과 법률을 준수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루다 같은 사태 있었으니까요. 또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법과 제도가 좀 마련되어야 되겠다. 이건 아마 국가적으로 먼저 마련되고 뭐 국제적인 어떤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아마 저희가 속도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속도전만큼 개발과 서비스의 속도전만큼 또 유럽이라든가 각 국가에서 인공지능을 또 규율하는 법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지금 속도전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정책, 뭐 사업자들의 정책이라든가 국가의 정책들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참여가 좀 보장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사회 쪽은 과연 네이버나 이런 서비스 업체들, 인공지능 서비스 업체들에게 하는 이런 뭐 안전과 윤리에 대한 보장을 위한 활동들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피해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가 꼭 보장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책임성 말씀드렸지만 이런 피해를 발생했을 때 인공지능과의 사이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이버나 이런 서비스 업체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분명히 이용자나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네이버 이완한 리더님 그 토론을 담당했으니까 이완한 리더님은 네이버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발제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3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순서는 아까 발제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다 교수님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ello, are you able to hear me? 네,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uestions are raised. 패널 분들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커멘트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책임 있는 AI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이 토론 내용들이 저희가 얘기하는 이 버티컬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윤리적인 AI는 하나가 아니라 한 9가지 여러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AI를 단일한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AI는 전반적인 기술인데요. 도덕적인 원칙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AI 사용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공정성, 편향, 언급이 되었던 그런 내용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systems outcome. 그리고 시스템의 결과들이 공정한지, 이러한 알고리즘에 들어갔던 트레이닝 샘플들이 공정한지 편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결과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요인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들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AI의 공정성과 윤리,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책임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답변 가능한가, 설명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AI 규제 당국에서는 AI의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AI의 문제점 하나는 생산형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기가 힘든 것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작동을 해야 한다라고 설계를 한 다음에 시스템을 테스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실패가 되었다, 결함이 있다던가 하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생성형 AI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설계를 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엔지니어들, 설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성이 소지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 공학 제품과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 공정성, 책임성, 그리고 AI 사회정의라고 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 AI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 산출물을 모두 즐기고 향유할 수 있고 차별적이지 않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의식,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적용,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의식을 통해서 AI 사용이 한 국가 그리고 사회 전반에 유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또 거버넌스의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AI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거버넌스도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연사분께서도 얘기하셨듯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왜 AI 시스템이 그들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고 있고 어떻게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개가 늘 쉽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와 같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성,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중심 AI,
AI가 필요합니다. AI의 설계 사고에서 사용자들의 경험과 사용자들을 그 중심에 두는 것, 그리고 AI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것을 중심에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AI 윤리, AI 공정성과 편향, AI 책임성, AI 사회 정의, AI 사회 의식,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투명성, 인간 중심 AI,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익을 위한 AI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선과 또 환경과 보건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AI를 사용해야 한다는 AI에 대한 9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영역이 확보된다라면은 책임감 있는 AI가 가능해질 것이고요. 윤리적인 AI를 논의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원리, 그리고 윤리와 도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8가지 영역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이것이 규제 당국의 접근 방법의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 me move on to next.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네. 이현경 박사님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취약성과 계약적 신뢰라는 점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신뢰가 특별하다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제 발제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뢰가 매우 중요하죠. 어느 인간관계든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신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 관계에서 신뢰는 첫 번째, 기능적인 신뢰. 내가 원하는 어떤 인풋을 했을 때 정확한 아웃풋을 주느냐. 그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기능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는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리적인 신뢰죠. 나의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른 거거든요. 기능적으로 아무리 우수하다라고 해도 윤리적으로 내가 얘를 믿지 못한다면은 내 정보를 얘한테 주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능적으로 신뢰합니다. 저 기업이 만드는 제품, 서비스는 믿을만하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다. 그 기업의 비즈니스 프랙티스는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때도 있다. 이건 2가지가 다른 신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은 기능적인 신뢰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윤리적 신뢰를 계속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사용자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그런 제약 요인들을 하나씩 없애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현경 박사님이 토론문 마지막에 이용자 데이터 사용 허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는데 50개의 나의 개인정보가 팔려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용자가 그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용자들은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거를 동의해야 한다라고 그냥 탭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내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베너핏이 있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 정보가 딥페이크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 연구 분야가 자기 표현입니다. 셀프 익스프레션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셀프 익스프레션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그들을 덜 외롭게 만들어요. 그들은 자신을 표현하고 어텐션을 받고 좋아요를 받고 별표를 받아야, 하트를 받아야 그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표현 정보가 올렸더니 이게 나쁜 쪽으로 활용된다라는 게 이제 점점 케이스가 생기고 학습이 된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직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발표문에도 보여드렸지만 젊은 세대들은 자기 표현 정보에 대해서 덜 민감합니다. 왜냐? 나는 표현을 해야 되니까요. 어텐션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프라이버시 타입에 따라서 세대별로 또 다른 데모 변인별로 또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지각하는 위험과 컨선의 레벨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시간 관계상 제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이화란 리더께서 답변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그 한석현 실장님께서 되게 중요하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시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 측면에서 많은 말씀을 나눠주신 것 같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잘 지켜서 만들고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약간 혼나는 기분이긴 했는데요. 일단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 이 두 가지 정말 중요하고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만들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EU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AI 윤리 가이드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걸 비슷한 다 결이긴 한데요. 그 결로 이제 각각 대기업들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도 이제 5가지 원칙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해서 저희 아까 말씀 보여드린 저희 그 클로버엑스를 만들 때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인권 문제나 어떤 안전 문제, 인권 침해하지 않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투명성, 책임성 이 부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좀 살펴보면 투명하다라는 거는 사실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했고 어떻게 학습을 했고 그래서 결과가 뭐냐 약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사실 오픈 AI도 그 디테일한 걸 점점 공개를 못 하고 있죠. 이게 아무래도 그 레베뉴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기술 공개를 다 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투명성 특히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투명성은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부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민감한 이슈들, 민감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페이퍼화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레이블링을 했고 그 데이터도 공개를 미리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투명성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해요. 이게 누가 그런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하는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그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화두를 넘겨주시고 이 오픈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그 안에서 도출을 해서 실제로 반영하는 그런 체계가 마련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뭐 발제자분, 토론자분 다 뭐 질문이 있으시면 서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시험순다 교수님께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s, I am.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성윤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아까 연구하신 결과 좀 보여주시면서 특히 이제 디지털 풋프린트나 디지털 라이프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휴먼 에이전트에게 제공할 때 더 프라이버시 위협을 느낀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연구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연구실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챗봇 이런 걸 개발을 하는데. 거기 실험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이제 남들에게 얘기하기 싫은 성범죄 피해 사실 같은 것들을 에이전트 그러니까 AI 에이전트에게 얘기할 때 좀 더 편하다는 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썼던 거랑 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재밌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보면은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AI 에이전트에게 더 우려를 느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생각에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른 정보들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별, 뭐 나이, 뭐 학력, 뭐 이런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들은 아마 AI가 수집하면 이렇게 쓰겠지라고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AI 리터러시가 좀 더 높아진다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던 부분은 디지털 풋프린트랑 디지털 라이프 인포메이션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이제 패턴은 오히려 AI 에이전트에게 데모 정보를 공개할 때 더 불안하고 더 위험을 느낀다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모 정보를 통한 뭐 피해라던가 위험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컨선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리스크 퍼셉션이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 그러니까 개인차 변인에 따라서 그 결과도 조금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굉장히 사적인 디지털 풋프린트나 디지털 라이프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때 덜 부담을 느끼고 더 안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인텐션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정보를 뭐 어떤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남들에게 공유하지 않을 거다라는 아직까지 그럴 자유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차이점은 과연 이 사람이 이 기계가 자유, free will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지금 사용자들이 경험한 인공지능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패널 여러분들 중 Can I add something here? 제가 추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도 많은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기계 에이전트를 사람 에이전트보다 더 신뢰를 했고요. 개인 정보를 기계에게 더 공개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비자 서비스 영역에서도 그랬고요. 여러 연구를 보면은 심리적으로 이 기계에 대해서 과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차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인에 따라서 성향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성향 차를 That machines are objective, accurate. 에 따라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 이 기계는 좀 더 잡담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휴리스틱 성향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휴리스틱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기계에 대해서 더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또 기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 연구 그런 현상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1960년대 그 엘리자 때부터 사실은 그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보여주는 걸 해석하는 방식에서 혹시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 자유의식까지 가지 않아도 머신은, 그러니까 인간 상담사는 그 사람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래서 절대로 내 비밀도 누설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인간 상담사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할 것이다, 저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일말에,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잘못하거나 창피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저 사람 물론 당연히 전문적이어서 대놓고 그걸 드러내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아유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그런 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좀 편안하게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교수님 그 연구를 그쪽으로 하셨으니까 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뭐 개인적으로 제 연구에서 순다 교수님 논문도 많이 사이테이션하고 아까 비슷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하나의 또 뭐 요인 뭐 개인차별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나 무생물을 의인화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더 사람마다 개인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1에서 9까지 이제 에이전트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1을 돌이라고 했고요. 9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대화가 끝난 다음에 너가 지금 막 대화한 대상이 뭐 돌이냐 사람이냐라고 레이팅을 시키게 했는데, 의인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무생물을 뭐 휴머나이즈 하는 그거는 개인차별이고, 내가 인터랙션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인간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는 애트리뷰션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윤리적으로 뭐 책임이 나와야 하는 이슈가 생기면 그럼 과연 네이버의 클로바 인공지능을 블레임을 하느냐, 아니면은 네이버를 블레임을 하느냐, 기술자를 블레임하느냐, 그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설명할 수 있는 또 팩터는 의인화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순다 교수님이 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Yeah, certainly. I think this question raises a number of issues. 네, 이 질문은 저희 랩에서 연구했던 것과 매우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봤던 것은 어떤 시점에 시스템이 너무나 사람과 같아져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했을 때에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뭐 정신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주 사적인 얘기를 할 때에 이 마치 너무나 사람 같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저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알렉사를 불안감을 상담하도록 해줬는데요. 알렉사가 굉장히 사교적인 알렉사 버전이 있었고요, 사교적이지 않은 알렉사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말하는 알렉사가 있었고, 아주 사람같이 얘기하는 알렉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사교적인 알렉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유대감을 느끼게 하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갖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알렉사가 너무나 사회교적이라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에 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해서 주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있었는데요. 보았더니 그 머신이, 기계가 아주 사람과 같고 아주 사교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신을 판단할 거다라고 하는 무서움, 두려움은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스킬은, 그러니까 이것은 기계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네이버 같은 회사가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요, 이 기계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고요. 일단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기계일 경우에는 사람이 나를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민감도는 떨어졌다라는 것을 저희의 연구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그 길을 좀 더 사람과 같아 보이게 할수록 훨씬 더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유대감을 그 기계와 느꼈습니다. 그러나 나를 판단할 것이다라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한 실장님께서 질문하실 게 있어요. 조금 다른 주제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이하란 리더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제 논쟁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또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논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은 논쟁적인 질문은 또 어떤 지역이나 국가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상급식 같은 아까 예로 들으셨던 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한국 사회에서는 논쟁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한번 사태가 있었으니까 어떤. 근데 그런 무상급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이게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냥 클러브 X를 이용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답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오히려 논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을 회피하거나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AI를 선호할 것이냐, 사람들이 또 그냥 사용자가 보기에는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는 AI를 선호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게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산업을 선점하거나 처음 시작한, 지금은 아마 챗 GPT가 그런 거죠. 챗 GPT에게 이런 논쟁적,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냥 시원하게 답변을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시원한 답변을 해주고 하니까 신뢰도가 높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질문 조금만 더 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검색 엔진을 쓸 때는 네이버 검색 엔진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제 질문에 대한 결과를 랭킹을 매겨서 쫙 리스트를 제시해 주죠. 그럼 그 리스트를 보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거야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이 생성형 AI가 주는 문제점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답을 주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박탈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선택을 안 해도 되나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점점 어렵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좋은 주제여서요. 어떤 논쟁적인 사안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 답변의 제일 첫 마디는 이 사안은 논쟁적입니다로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적인 거를 갖다 논쟁적이지 않은 척 특정 입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편향이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논쟁적입니다 그러고 그 논쟁적인 양쪽 의견들을 혹은 뭐 서너 개의 의견들을 보도한 다음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 탈옥시키는 사람들이 특히 많아서 네 입장은 뭐야?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는 저는 AI라서 입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는지도 좀 궁금하고, 더 어려운 질문은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관계되는데, 독도는 우리한테는 전혀 논쟁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굳게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면은 이게 논쟁적이 되거든요. 일본은 또 자기네들만을 굳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논쟁적이냐 논쟁적이지 않느냐가 달라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훈련시킬지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나 네이버는 동남아시아 다국적에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을 지금 그 사업화하고 계신데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도 이어지는 질문이라 저도 그 센서티브 퀘스천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요. 그 저는 두 번째 퀘스천 같은 경우 그 당신의 자리를 노령층에게 양보하시겠습니까?라는 이 질문 자체도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트롤리 딜레마 실험한 그 연구에서도 사실 누구를 먼저 죽일 것인가라는 그의 답변이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을 먼저 살려야 된다라는 답변이 더 많이 나오고, 이제 또 해외에서는 좀 어린 아이들을 먼저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센서티브 퀘스천에 대한 그 초기의 답변은 뭐였고 이제 어떻게 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네요. 네, 이만큼 되게 뜨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머신이 도대체 답을 어떻게 하는 게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단 그 논쟁
생산이라는 거는 정말 동의하면 이게 문화권, 국가, 사회별로 이 그때 그 시의적인 컨텐츠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저희도 주장을 했던 게 저희가 만드는 데이터는 지금 한국 사회를 반영한 그런 질의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뭐 데이터를 만드는 그냥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의가 민감할 수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한국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일에 가면은 뭐 독일 그러니까 저희가 뭐 뉴스 타이틀을 모아서 그때 시의적이고 이슈가 될 수 있는 키워드들을 가져다가 이제 질의를 만든 거거든요. 민감한 질의를 만들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게 민감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민감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 받아들이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기 페이퍼에서는 3명씩 그 보팅을 했어요. 이게 민감하다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거죠. 물론 어그리먼트가 높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이거는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이다. 라고 인식을 했고 사실 저희는 더 문제는 이게 민감하다 아니다보다도 이 답변이 문제가 되는 게 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뭐 찬반 논란 같은 경우는 한쪽이 옳다, 뭐 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와 불교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한쪽의 기독교가 더 좋다라는 답변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쪽으로 치우친 뭐 가치 판단을 하는 경우 이제 민감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실 이제 그때는 저희가 답변이 이제 길지 않았어요. 한두 문장 정도였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챗GPT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 한참 하던 중에 GPT가 나왔고 챗GPT가 정말 요리조리 그 회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문장이 되게 구구절절 길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답변 구성을 이제 길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요즘 제가 느끼는 거는 GPT-4가 나오면서 이런 민감한 질문 혹은 어떤 가치 판단을 요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에이전트는 답을 내려주지는 않는데 당신이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 고려할 수 있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던져줘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되게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또 반대급부로 아까 이제 한쪽을 더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게 더 사람들은 더 재밌고 더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 부분도 되게 이렇게 이제 뭔가 요즘 밖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많은데 의견이 다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AI나 뭐 네이버처럼 큰 모델을 만드는 곳은 이제 에이전트의 색깔을 이렇게 빼고 플레인한 아이를 만드는데 이제 이거를 더 어댑트해서 페르소나 챗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약간 톡톡 튀게끔 그런 퍼스널리티를 입힐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그거를 취할 때는 그건 이제 사용자의 몫이 되는 거겠죠.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것인가.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이제 뭐 뉴스 추천처럼 더 사람의 한쪽 사고를 강화시키는 그 바이폴라라이제이션을 만드는 어떤 위험도 여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이제 뭐 회사를 탓해야 되는 거냐, LLM 프로바이더를 탓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사용자에게 그 위험을 감수하게끔 책임을 떠넘겨야 하냐. 이거는 저는 뭔가 우리가 한쪽에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들 어떤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발을 하거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용하고 또 이제 정부는 그런 거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규제만이 답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좋은 정책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 들을 때 시간이 좀 아까 마이크에 부사장님도 가시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요.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 플로우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독도 관련해서 그 얘기는 제가 해본 실제로 테스트를 좀 해봐서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독도 다케시마 그다음에 리앙크루트락이라고 부르는 게 어느 한국의 땅이야 일본의 땅이야를 3개국어로 물어봤어요. 챗GPT에게. 그랬더니 한국어, 영어, 일어로 물어봤더니 세 개 답변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의 영토라고 그러고 영어에서는 약간 한국이 실질적인 소유를 하고 있지만 좀 분쟁적인 그다음에 일어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데이터 바이어스죠.
예, 데이터 그 언어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이어스가 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 바이어스가 사실은 이제 윤리적인 문제랑 결합해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팔레스타인이 국력이 굉장히 약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이스라엘이 입력한 데이터들로만 답변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챗GPT가 만들어내는 그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답변은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And I'd also like to add 예, 저도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스 시그널입니다. 소스 시그널이 있으면은요, 즉 이 정보의 출처가 한국 출처다 또는 서구 출처다, 일본 출처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의 태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사의 경우에는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하고 답을 줍니다. 챗GPT의 경우에는 답만 주고 마치 권위적으로 답만 주지 어디에서 이 출처가 있었는지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LLM 같은 경우에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러다 보니 더 신뢰감을 주지만 사실은 이 정보의 출처를 알려줘야지만 사용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계속 그래서 한 30분에 마치는 거로 하고 질문 한 2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저도 그 네이버 이화란 리더님께 질문인데요. 절대 뭐 네이버를 성토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이용자 보호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용자인 전 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석현 실장님께서 하신 토론문에서 연장성산에 있는 건데요. 그 잘 아시겠지만 그 네이버에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일종의 악성 이용자들에 대한 필터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유명한 사례가 뭐 잘 아시겠지만 케냐에서 이제 메타와 관련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대한 유해 컨텐츠를 필터링하던 노동자들이 상당한 아주 그런 유해한 컨텐츠들을 하루에 8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인 고통, 그다음에 낮은 임금 때문에 이제 2조 원대 소송에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걸 추론해 보면 네이버에서도 그런 어떤 필터링이라든가 라벨링에서 순수하게 기계적 알고리즘에서만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그렇다면 뭐 네이버 직원이든 혹은 뭐 메타처럼 외주를 주건,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는 그런 어떤 그런 유해 콘텐츠를 자주 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안전장치,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보호 장치로서 이제 그 IRB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험 그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거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셋업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시급 최저 시급 이상 훨씬 이상의 이제 지불도 하고 있고, 그 저희가 주기적으로 어떤 피드백들을 받아요. 어떤 뭐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면은 어떤 작업을 교체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고, 원하실 때 이제 일을 그만두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 그 되게 유해한 컨텐츠들이 근래에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너무 그 표면적으로 위험한 어떤 컨텐츠들은 사실 더 이상,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안보 연구소의 이화영이라고 합니다. 하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1단계는 지금 AI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많은 정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속도나 이런 이제 서비스 자체가 검색보다는 좀 더 편리성이 이게 두드러진다라는 게 주 핵심이었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제 2단계, 그러니까 2단계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취합한 정보들에 대한 관계 분석,
관계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는 사람이 약간 가치관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석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전문화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지금 말하시는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용자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내년에 뭐 총선도 있고 어떤 선거나 큰 이슈, 국민의 어떤 권리와 밀접하게 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지금 뭐 미스인포메이션하고 뭐 디스인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도 아직은 이제 국내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딥페이크나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오용이 되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약간 이제 미디어나 뭐 이런 언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정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일종의 TF팀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그런 의견도 좀 약간은 내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국내적인 상황이고, 아까 이제 말한 건 국내외 상황에서 이제 그 관계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정보에 대해서 좀 약간은 부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여쭙니다. 제가 발표자는 아니지만 사실 그 주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윤리적 비용과 관련되는데요. 에티컬 코스트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그 일은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기업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살아남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경쟁력을 그렇게 그 윤리적인 비용들을 치르면서 윤리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가 가질 수 있고 경쟁력에서 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미 그 제도가 거의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집행위원회 통과만 앞둔 EU EU AI 법안에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그 EU에서 기술을 팔기 위해서 기업은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일을 수행하는 걸 레드팀이라고 하거든요. 레드팀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운영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레드팀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그 운영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발견해서 이렇게 대응했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특성상 완벽하게 그걸 잡아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했다는 것들을 보여야만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아마 미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그런 규제들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일반 시민사회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일종의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협력과 갈등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너무 질문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 시간을 그냥 열어두면은 오늘 밤까지 계속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모든 발제자들께 다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요거 이제 관련될 것 같아서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그냥 그 던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네이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아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윤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하시는 거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렇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이제 저는 최근 들어서 오픈 소스에 대한 우려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쓴다 교수님께서도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한 연구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그 오픈 소스 알고리즘들이 최근에 생성형 AI 있죠. 뭐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들을 많이 양산해 내거든요. 근데 이게 달리 오픈 AI에서 만든 달리 같은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레귤레이션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이 많은 토론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은데,
이런 레귤레이션이 결국 기술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픈 소스의 그 신봉자였는데 오픈 소스가 기술의 민주화를 만들어냈고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해내는데 큰 도움을 줬는데 지금 AI 같은 일종의 유틸리티가 되어가는 이런 기술들이 오픈 소스화 되면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과연 AI 기술 같은 것들이 오픈 소스화 돼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오픈 소스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논의 선상에 올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또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던지고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 여러분들 그다음에 토론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토론을 이끌어주신 서울대학교 이준환 교수님과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신 모든 국내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